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더욱 수고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콜센터 종사자, 환경미화원, 노인 돌보미 등등.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필수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한 고용 등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자를 돌보거나 방역에 나섰다가 감염된 간호사, 의사 등 보건 의료 인력은 16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디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양국 기업인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부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양국의 기업인은 상대국에서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다음 달에 치러질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지만 치료가 다 끝난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복귀와 대선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과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네이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는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두 나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기업인은 자가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 시행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끊어졌던 기업인들의 일본 출장길이 열립니다. 한일 정부는 서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지 7개월 만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기업인은 특별 방역 절차를 지키는 조건으로 자가격리 없이 상대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자 신청 때 일본 측 초청 기업이 제공한 활동 계획서 등을 내고 입국 뒤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단기 사업 목적으로 일본에 다녀온 우리 국민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31만 명에 이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모두 5개국과 기업인 대상 신속 입국 절차를 갖추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인의 해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가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한일 정상은 통화에서 특별 입국 절차가 합의되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지만 인적, 경제적 교류를 시작으로 한일 간 갈등이 완화되는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가 곧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를 통과한 후보 5명을 2명의 최종 후보로 압축하게 되는데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재 1라운드를 통과한 WTO 사무총장 후보는 모두 5명. 먼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는 인지도가 높고 아프리카 출신이란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케냐의 아미드 모하메드 후보와 영국의 리언 폭스, 사우디아라비아의 말투와이즈리 후보도 함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2라운드에서는 회원국이 선호하는 2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후보 2명만 남기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유 본부장은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해 추석 연휴 스위스와 스웨덴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영향력이 큰 메르켈 총리는 유명희 후보를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EU 회원국이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합의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라운드 결과 발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2명의 후보 중 누가 WTO의 차기 사무총장이 될 것인지는 다음 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해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돌아왔는데요.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병원 문을 나섭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과 특유의 엄지척만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후 전용 헬기로 바꿔 타 10여 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We have the best medicines.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 출발 직전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운동은 자신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앞세운 정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조기 퇴원을 말렸고 의료진 역시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ough he may not entirely be out of the woods yet, the team and I agree that all our evaluations, and most importantly, his clinical status, support the president's safe return hom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도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와 마스크를 벗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얕보고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간다는 비난이 일고 있죠. 지지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설득할 것이라 기대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역 수칙을 무시하라고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직후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 화면입니다. 영웅의 귀환을 묘사한 듯한 영상입니다. I know there's a risk, there's a danger, but that's okay. And now I'm better, and maybe I'm immun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도착 직후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완치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접근합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And I hope no one walks away with the message thinking that it is not a problem. It's a serious problem. 의료 전문가들도 대통령이 기본 방역 수칙을 무시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4시간 대기하는 의료팀의 특별 간호를 받는 자신과 일반인들을 동일시해 코로나를 겁내지 말라고 한 것에 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Most of us don't have access to 24-hour home health care. Most of us can't get IV infusions easily at home. So it may be safe for him in a way that it wouldn't be for the rest of us. 최근 며칠간 10여 명의 백악관 관리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출입 기자들도 최소 3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이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로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상온 노출이 의심된 백신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력의 영향이 우려돼 백신 48만 명분은 접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상온 노출 문제로 접종이 중단된 백신에 대해서 이제 품질 조사, 유통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효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백신 48만 명분이 폐기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 노출 문제로 접종이 중단된 정부 조달 물량 백신을 수거해 품질 검사와 안전성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배송,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수거해 접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거해 접종하지 않는 백신은 총 48만 명분입니다. 운송 차량 온도 기록지상 0도씨 미만 조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27만 명분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 백신 상하차 작업을 야외에서 진행해 바닥에 일시 내려놓았던 물량 17만 명분, 그리고 적정 온도인 2도에서 8도씨를 벗어난 시간이 13시간 20분이나 됐던 물량 2,000명분, 개별 운송대 운송 과정에서 온도 확인이 되지 않은 3만 명분 등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수거한 백신의 폐기 여부는 좀 더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34만 명분 정도의 예비 물량으로 보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백신의 접종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국가 백신의 접종은 언제 재개될 예정입니까? 네, 질병관리청이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조사 대상 정부 조달 물량 접종 사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16개 지역 3,045명입니다. 지난 주말 대비 74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수거 대상 물량 접종 사례는 7개 지역 55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정부 조달 물량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을 보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2건입니다. 이 가운데 수거 물량이 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는 3명이 해당되고 현재는 모두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거 대상 물량 접종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독감 백신 유통 과정과 접종기관 관리 문제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중단된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윤규입니다. 무료 접종이 중단돼서 돈을 내고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되는 무료 백신이었다라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예, YTN의 취재 결과 한 병원에서만 이런 사람이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무료와 유료 백신을 뒤섞어 보관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병원들이 더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내과에서 16만 원을 내고 독감과 폐렴 예방 백신을 맞은 A씨. 여드레 뒤 보건소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은 예방주사가 정부 조사 중이었던 상온 노출 의심 무료 백신이었다는 겁니다. 백신이 뭐 파동 난다 없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유료로다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무료 백신을 유료로 맞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A씨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내과에서만 돈 내고 무료 백신을 맞은 사람이 160명가량입니다.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 메스꺼움 증상이나 가려움증 이런 거 좀 있으신 분 계셨는데 크게 증상이 오래가진 않으셨어가지고 현재는 다 괜찮으세요. 병원 측은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무료 독감 백신과 병원이 구매한 유료 백신을 냉장고에 함께 뒀는데 간호사가 착각해 잘못 접종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구입한 거를 이제 요새 환자들 왔어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실수로 헷갈려가지고. 해당 내과에서 무료 백신을 급히 회수한 양주시 보건소는 접종 사업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관리 부주의라면서 정부가 접종 중단까지 발표했던 만큼 당연히 따로 보관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지침 자체의 문제는 없거든요. 지침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현장에서 시행하느냐, 잘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병원처럼 유료와 무료 백신을 섞어 보관하다가 잘못 접종한 사례가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추가 조사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백신 관리 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엿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안정세가 이어질지 추세를 지켜본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는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엿새째 두 자릿수인 75명을 기록한 겁니다. 현재까지 명절 관련 확진 사례는 전북 정읍 일가족 감염 등 3건입니다. 정읍 집단 감염 외에 나머지 2건에서는 아직 추가 전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귀성하신 후에 확인되셨던 사례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고향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신 이후에 확진된 사례도 한 건 또 확인. 안정세긴 하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 14일, 그리고 빈도가 가장 높은 잠복기인 5 내지 7일이 도달이 되면 될수록 추석 연휴와 관련된 확진자의 발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런 확진 추세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 등을 고려해 이번 주 내로 거리두기 단계가 결정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11일까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조심스럽게 완화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이 19% 내외의 감염 경로 미상 환자의 비율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걱정입니다. 네. 정부는 2단계 연장 여부 외에도 현재 3단계인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조정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조건적인 운영 중단보다는 보다 정밀하게 방역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재활 전문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 1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등 400명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는 병원입니다. 재활 전문 병원으로 18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이 병원 5층에 입원해 있던 일부 환자와 보호자가 고열 증상을 보인 건 지난 5일. 보건당국이 진단검사 결과 1차로 환자 6명과 보호자 2명이 확진됐습니다. 5층 외에 3층과 4층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 모두 10여 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병원 출입과 병실 간 이동을 금지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400명에 달하는 병원 관련인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접촉자 누굴 만났나 장소가 어딘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죠. 핸드폰 이런 거 다 조사해보고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의료진과 간병인 등 병원을 출입하거나 관계자가 많은 만큼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마을에선 추석 연휴에 만난 친인척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마을엔 2주간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의 이동과 만남으로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입니다. 마을 경로당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가 한창입니다. 추석 연휴에 마을에 모인 일가 친척 등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마을 진출입로마다 통제소가 설치됐습니다. 확산세가 마을 밖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주민 32가구 70여 명 모두 진단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를 떠나 2주간 동일 집단 격리됩니다. 마을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 간의 접촉도 금지됐습니다.
다만 농작물 수확기인 만큼 주민들의 농업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CCTV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접촉의 금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확산 차단에 가장 또 필요한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업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확진 사례는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이동과 만남으로 전국적으로도 감염이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빈도가 가장 높은 잠복기인 5 내지 7일이 도달이 되면 될수록 추석 연휴와 관련된 확진자의 발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외출을 삼가고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수시로 확인해 감염 차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확진율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고 언론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자 정치적 목적으로 광화문 8.15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확진율을 일부러 호도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확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던 보수단체는 정말 희소식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광화문 광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와달라. 우리가 옳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여기에 반박해서 새로 제시된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죠. 다시 뽑아보니까 역시 질병관리청 자료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0.91% 양성률. 같은 날 비슷한 곳에서 했던 민주노총은 0.068. 서울시민 지금까지의 평균은 0.012.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건장한 입영 대상자들을 조사해보니까 0.005%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것과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집회 참석자 양성률은 0.8, 0.9 비슷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박 의원이 제시한 전국 평균 1.471%라는 숫자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의원의 반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 평균 확진율 1.87%는 일반 인구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입니다. 이는 일반 인구의 위험도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두를 조사한 게 아니라 의심 가는 사람만 조사했던 거니까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박 의원이 맞다면 광화문 보수 집회 현장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데 민주당 한 의원이 만약에 맞다면 이 집회 현장은 90배도 위험한 곳이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 여름도 더웠고 한데 모두 다 지켜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주셨잖아요. 사실 10만 원도 저는 더 적다고 생각해요. 10만 원 그때 큰 돈인데 이런 판국에 돈으로 갖고 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경각심 안 갖고 서울에 하니까 번칙금 10만 원씩 내고 그것을 마스크 당연히 쓰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꼭 범칙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마스크는 개인의 안전벨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말 때문에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냥 정식으로 하려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주의를 한 번 더 주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턱스크를 하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한 번 주의는 주시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면 이제 출입을 제한을 안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무조건 턱스크다, 범칙금 10만 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부터는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유아들은 어려우니까 엄마들이 조심시키고. 불편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14세 정도면 요즘 애들 보면 다 컸다고 봐요. 그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스크 쓰는 사람 다 써야지. 이왕이면은 왜 13세까지는 안 써? 그거 말 안 되는 거야. 학교 기관이라든지 학부모님께서도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에게 지도를 좀 해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벌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남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데, 아이 그것도 못 해주면 어떡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할 거는 당연히 해야죠. 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요양원 등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노 마스크족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아 기자, 네. 달라지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는 13일부터는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계도 기간 한 달을 거쳐서요, 다음 달 13일부터는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집회 시위장 역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 이 감염에 취약한 이용자가 머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점이나 영화관, 예식장 등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10월 13일부터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우리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진료와 검진 등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와 또 호흡곤란이 우려되는 영유아 노인 등은 의무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마스크를 이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는 방법과 또 마스크의 종류도 정해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말 차단용이나 아니면은 보건용, 수술용, 일회용 마스크는 써야 되고 또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망사형 마스크나 날숨을 들이실 때 이제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형 마스크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이 과태료는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고 또 단속하는 지자체의 현장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현장 단속을 벌여왔던 지자체에서는요, 이 시행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 과태료 시용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 노 마스크족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당신이나 잘 써라, 오지랖 넓게 굴지 말라, 이렇게 또 타이르는 분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유독 우리나라만, 우리 정부만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다른 나라들도 공공장소에서 써야 되는 나라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찾아보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제력이 있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좀 살펴보면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정부 단위 의무화로 가고 있는데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 주가 30여 곳으로 집계가 되는데, 워싱턴 DC의 경우는 우리 돈 최대 116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대중교통 등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돈 3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위반할 때마다 이 벌금이 배가 커집니다. 예. 그래서 최대 96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프랑스는 18만 원 규모 벌금,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지역은 최대 136만 원 규모, 독일은 약 7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중남미를 좀 살펴보면요, 아르헨티나, 칠레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 휴양지 칸쿤 등 일부 지역에서는요, 구금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구금까지도 가는군요. 아직은 우리는 과태료입니다만은, 아무튼 경험해 보니까 최선의 방역, 최고의 방역은 국민들의 협조입니다. 네. 예, 다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되찾아달라며 대통령에게 쓴 친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참 안타까움을 샀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했고 직접 답장을 보내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A4 용지 2장짜리로 된 편지에는 아버지를 월북자로 규정한 데 대한 원망과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대한 호소가 손글씨로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상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은 사건 발생 당시 우리 군의 감청 녹음과 녹화 장면이 담긴 파일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유엔 인권사무소에도 희격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기밀로 분류한 것입니다. 국가 기밀이다라고 하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군사 기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A군의 편지 공개 하루 만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며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A군의 편지가 청와대로 도착하진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 언론에 공개된 편지 내용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이 직접 애도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답장도 직접 써서 보낼 계획이라며 A군의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편지의 발신 주소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위로가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답장에는 해경이 현재 보름 이상 시신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양해의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직적으로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만찬 회동을 하며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다짐했던 여야 원내 지도부. 하지만 국감 하루 전날까지 증인 채택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과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루는 국방위원회.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지원 단장 등 6명과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까지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증인을 채택하면은 정쟁이 된다. 국방위 하지 말자는 거죠. 국방위 없앱시다 그러면. 주로 논란이 되는 게 국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말싸움 자리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질의는 이미 충분히 했다며 정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습니다. 언론 보도만 해도 아마 10,000건도 넘을 겁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증인 채택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국감 계획서는 겨우 채택됐습니다. 국토위원회도 가족회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박덕흠 의원 의혹 관련 증인과 이상직 의원 책임론이 나오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된 증인은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질의할 구본환 전 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구본환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에 어떠한 권력의 힘이나 외압이 작용했다면 이는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이처럼 국감 시작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야 지도부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채택을 요구하는 정인들 반드시 채택해서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역할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국감 일정만 가까스로 확정한 상황 속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국감 기간 내내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의 민감한 특수 정보들이 정치권을 통해 언론 등에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입니다. 무선 감청이나 항공 촬영 또는 정보원 등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해 분석하는 SI, 즉 특수 정보. 우리 군의 주요 첩보 자산이자 그 존재 자체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군사 기밀인데요. 그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특수 정보라면서 북한군 지휘부에서 762, 즉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국방부는 군의 첩보 사항을 임의로 가공해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출처도 근거도 없이 국가 기밀 사항을 흘리고 있다면서 정쟁의 눈이 어두워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 기밀을 공표해놓고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다면서 야당 지도자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흘리고 있다는 비판에 주 원내대표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오히려 정쟁의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 발언에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누리꾼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적국을 상대로 한 무선 감청 자체가 군사 기밀인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제정신이냐는 반응이 맞섰는데요. 정보부대 출신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특수정보의 수집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다면 정보원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정치권 때문에 오랜 시간 쌓아온 군의 첩보전 능력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특수정보에 대해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기밀의 보호와 공유, 공개와 관련해 군과 정부, 정치권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약에 결정되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병역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중예술이 국가에 크게 기여한 만큼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이제는 공론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어제 여당 지도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BTS의 병역 특례 이제 진지하게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례라고 하면 이게 면제, 그다음에 뭐 축소 아니면 대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병역 특례라는 거는 병역 면제랑은 다른 거죠. 근데 보통 일반 분들은 이 병역 특례하면은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병역 면제가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거라고 하는 거고요. 군 복무를 하는데 국익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는 게 병역 특례죠.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맹활약하고 있는데 지금 군사훈련을 일정 기간 받고 지금 국위 선양을 위해서 영국에서 맹활약하는 그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군 복무 활동 대신 그거를 군 복무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역 특례라는 제도는 지금은 이제 대체 복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기술요원이나 전문 연구 용역, 전문 인원,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인한테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유독
문화예술인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대중예술인은 제외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병역 특례를 허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역시 그들의 존재나 그들의 활동이 국가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뭐 그런 어떤 인식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국위 성향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1위 한 경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하는 거고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가늠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국위 선양은 확실히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류의 대표적인 게 BTS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국위 선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BTS 병역 특례를 주장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하셨죠.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나? 이 대중 예술인들도 국위 선양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뭐 1등, 2등을 했다든가 아니면 금메달, 은메달을 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등수라든가 뭐 이런 게 확실하게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BTS 문제 같으면 빌보드 차트 1위 아니냐?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예술인은 이제 뭐 어디 가서 콩쿠르 대회에서 1등, 2등 한 거나 금메달, 은메달 따지 못해서 대중예술인을 문화예술인이 포함되면서 대중예술인을 제외한 게 아니라 대중예술인은 일종의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딴따라다, 좀 수준이 낮다라고 해서 폄하해서 차별해서 그거를 제외한 것이지 금메달, 은메달 1등, 2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외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화예술 분야가 병역 특례 대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문화인만 빼놓은 거는 이제는 퓨전 시대, 융복합 시대죠. 만약에 우리 한류, BTS가 대표적인 한류인데 한류는 대중문화입니까? 그러면 우리 순수 문화예술입니까? 이제 융복합 시대라 이거는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보는 거고요. 일례로 밥 딜런 같은 경우요. 지금 거기는 대표적인 미국의 팝 가수, 대중 가수인데 지금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추석 한가위 때 나훈아 공연을 해갖고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와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이제는 문화예술인으로 당당히 평가를 때가 됐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차별되지 말고 정당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기생충 같은 영화를 젊은 영화 감독이 만들었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대중예술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중예술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뭐 발레라든가 뭐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IT 분야에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어떤 개발을 했다든가 또는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다른 분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건 어쩝니까? 이제 병역 특례 대상을 지금 더 넓히자고 하는 전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병역 특례 대상을 이제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딴 거는 1등 가릴 수 있고 금메달, 은메달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기술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공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에 의한 공적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지금 산업기술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을 일정한 자격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뽑는 것처럼 이것도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충분히 그리고 뽑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정말 훌륭한 성취를 보인 청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뭐 좋겠습니다만은 뭐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 문제는 형평성 문제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제기하는 문제,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반감이라든가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거는 뭐 정치권이 이제 문제는 제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지만 결정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돈도 많이 버는 친구들한테 무슨 또 병역 특례까지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이 병역 특례, 그러니까 대체복무라는 제도 입법 취지가 결국에는 국위 선양하고 국가의 기간 인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국익을 실현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우리 병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제도 자체가 없다 그런다면 이런 논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네. 제도가 유지되게 된다 그런다면 차별 없이 대중문화 예술하는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 내일 입법 예고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들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의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피해나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서 논란을 빚었던 그 사이트죠. 예.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운영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닫았던 사이트를 다시 연 다른 운영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반소매 셔츠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나옵니다.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겁니다. 잘못된 정보로 그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숨진 학생한테 하실 말 없으십니까?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에 머물던 A씨는 보름 전쯤 우리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현지 공안부에 붙잡혔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입니다. 그 베트남 측 그리고 수사관서 그리고 저희 인터폴 이렇게 세 곳에서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베트남 측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바로 체포를 하고 피의자도 바로 자기가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100여 명의 신상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를 앞세웠지만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명문대 학생이 숨지고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 교수도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항에서 A씨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격리한 채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런 부분들은 48시간 내에 결정해야 되니까 체포한 이후에 이게 국적기 타면서부터 또 시점이거든요.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재개한 2기 운영진도 A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과 동영상 서비스를 더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검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267억 원의 고강도 제재를 내렸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의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이곳에 입점한 업체는 네이버의 쇼핑 검색 서비스에 상품이 노출되는 대신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선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더 많이 팔릴수록 수수료 수익과 함께 시장 점유율도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네이버 입점 상품의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알고리즘을 수정해 경쟁사 상품이 화면에 덜 노출되도록 조정하고 특히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시작하면서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자사 입점 상품의 노출을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도 네이버 TV 영상들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경쟁사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ICT 특별 전담팀을 꾸린 이후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의 부동산과 온라인 쇼핑, 동영상 서비스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검색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개편된 것일 뿐이라며 잇따른 공정위 제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한 잣대를 예고해 관련 제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재판에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를 느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들은 뒤에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공판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끼리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우선 사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올해 초에 이제 다른 사건으로서 이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5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유시민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현재 정권에 가까운 유력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를 해라.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본인이 이미 장기간 지금 복역 중이기도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족들도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내용이 점점 이제 5차례 편지를 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다소 황당한 정도의 상황이었다가 불안해지고 나중엔 공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이제 패닉이라는 그야말로 뭐 자기가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검찰에 쓴 강요 미수에 이른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5번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한테 갑니다. 이제 이동재 기자로부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아마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도입부인 것 같고 네 번째 편지가 심각하게 공포로 다가왔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해도 그냥 워낙에 이제 본인에게 이제 수감된 이후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이상한 내용들이 와서 과연 이게 기자가 맞는지.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이게 뭐 검찰이 배후에 있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거의 확인이 안 됐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부터는 일단
이 상대방의 신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널A 기자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족이 거론되기 시작을 가족. 했고, 게다가 거기에 나와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막연한 정도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뭐 수사가 개시됐다라든가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검찰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이철 대표의 주장입니다만 예. 틀을 정확히 짜놓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뭔가 한마디 말만 덧붙이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다음 이제 패닉은 한동훈 검사라고 네. 하는 그 이제 이름과 직책을 들은 다음에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에 고위직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 이제 증권 관련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남부지검이 이제 증권 관련 수사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부지검장 정도겠구나라고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윤석열 현 총장의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상태로 갔다는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동재 채널A 기자, 당시로서는 채널A 기자의 뒤에 검찰 간부가 있다는 거를 이 이철 대표가 확인을 했다는 건지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어떻게 확인하고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증언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감옥에 있기 때문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직접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이제 보도된 내용을 비춰서 봤었을 때는 이제 제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철 대표가 감옥에 있어서 바깥에서 누군가 이 변호사와 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중재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했었고 거기에 나섰던 사람이 이른바 제보자 지모 씨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채널에 직접 가서 이 검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보여준 녹취록 그리고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녹취록도 들어봤다는 거죠. 녹취록이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녹음된 거를 거기에서 본인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걸 확신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건대는 그러니까 그 제보자의 얘기가 이 이철 대표에게 건네진 것일 텐데 그게 그러면 정확히 변호인으로부터 들은 거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오늘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참 특수성이 뭐냐면 이동재 지금 전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만약에 검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과 공범이 아닌 상황이 돼야 그러니까 한 검사장을 뭐 지금 얘기한 거로는 본인이 그냥 뭐 그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되는 게 오히려 지금 이동재 전 기자에게도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연결이 안 되면 검언유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그냥 취재 과정에서 뭐 고위직 검사의 이름을 팔아서 상대방을 협박한 그런 정도의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칭 과도한 취재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뭐 그게 사실인지는 이제 재판에서 더 밝혀져야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할 가능성이 있죠. 자, 아무튼 어찌 됐건 온 국민이 바라보는 초점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검찰총장의 핵심 어떤 측근인데 과연 이 사건에 엮이게 되느냐 아니냐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느냐에 따라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검사장의 수사는 오늘 재판 과정에서는 뚜렷하게 뭐 한 발짝 나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건에 있어서 이제 확실하게 언론에다 제보를 했던 이제 지인 모 씨가 계십니다.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진술할 내용은 한 검사장에 대한 건데 그 양반이 아무런 조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있는 걸 쭉 얘기하면 오히려 대응할 준비만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난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재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재 전 기자가 과연 강요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냐, 강요 미수이냐에 관한 재판인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혹은 이제 검언 유착인데 그 제보자의 주장은 본인은 강요 미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이 한동훈 검사장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만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오늘 증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 미수에 관한 증인으로 나갔지만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를 캐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의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주장을 SNS를 통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오늘 공판 이제 끝나고 나서 변호인은 보석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예, 그리고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럼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은 뭐가 됩니까? 결국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데요. 예. 사실 증거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하는 부분은 5살의 편지입니다. 그건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그 실제로 그 편지를 받아들여서 이른바 해악을 느꼈을 만한 겁을 먹었을 만한 상대방인 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쪽도 이미 증인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 수감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거는 그런 증거들을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협박,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예. 법원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뭐 당신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해악이라고 보지 않고요. 예. 조금 더 실제로 공포를 느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틀을 필요로 하거든요. 편지, 5살의 편지와 또 외부에서 제보자가 이제 이동재 기자를 만났을 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로 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처럼 어떤 사건의 틀에 짜맞춰줬구나라고 법원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071님,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 협조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방역 꼭 따라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한글날의 집회와 관련해서 2813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도 2자릿수라 해도 한글날 집회 때문에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9330님도 확진해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집회를 이어가는 극우 단체들이나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하셨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노웅래 최고위원 연결해서 BTS의 병역 특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4058님, 국위 선양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예술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셨습니다. 네, 1253님도 BTS 경제적 효과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병역 면제 청원합니다라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내주셨네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직후에 사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며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다는 예보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멋쩍 다른 이유로 미뤄도 사랑해란 말을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고개 자꾸 떨구게 돼 요즘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젠지 흐릿해진 세상은 먼지 투성이네 나 같은 사람들이 발 뻗은 척